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국제처에서 진행하는 해외 파견 귀국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회는 21학년도 2학기랑 22학년도 1학기에 파견 갔다 온 학생들 4명이 이렇게 발표를 진행할 건데요. 오늘 발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파견에 관한 궁금증들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예지 학생부터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2학기 상해교통대학교 파견 김예지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순서는 일단 상해교통대학교를 소개하고요. 중국 생활, 물가와 초기 정착면 소개하고 그다음에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바뀐 저와 그 전에 저를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왜 상하이를 교환학생지로 선택했는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상하이를 생각했을 때 동일한 아시아권이지만 하지만 굉장히 이국적인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드라마를 굉장히 자주 봤는데요.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경이 모두 상하이였는데 그때 나오던 풍경이 정말 매력적이고 멋져서 저도 꼭 한번 그 도시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하이는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서 세계의 공장들이 아주 밀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테슬라, 니오 등 전기차 산업이 밀접해 있고 또한 그 증권거래소라든지 금융 빌딩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이런 기업들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상하이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높은 수준의 학교와 학풍인데요. 이거는 상해교통대학교를 제가 선택한 이유입니다. 상해교통대학교는 QS 랭킹 50위 정도로 매우 좋은 학교고요. 또한 중국에서 3, 4위권 학교라고 하니까 그 중국의 엄청난 경쟁 강도를 생각했을 때 정말 멋진 친구들이 모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해교통대학교를 그 학교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상해교통대학교에 대한 소개입니다. 상해교통대학교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로서 두 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남 캠퍼스와 시우이 캠퍼스인데요. 바로 옆에 보시면 이거는 그 상하이 지도입니다. 위쪽 큰 동그라미가 상하이의 시 중심부고요. 아래쪽 작은 동그라미가 미남 캠퍼스가 있는 외곽 지역입니다. 시 중심 위쪽 동그라미를 보시면 동방명주나 와이탄이나 조개지, 임시정부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 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시우이 캠퍼스가 위치해 있고요. 하지만 제가 머물렀던 미남 캠퍼스는 상대적인 외곽 지역인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시 중심지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곳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또 갈 수 있는 화동사범대와 민항교통대가 인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시우이 생활과 미남 캠퍼스 생활입니다. 제가 비록 미남 캠퍼스에선 살았지만 시우이 캠퍼스에서 지낸 친구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조금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우이 캠퍼스는 주로 어학당 수업이 열리고요. 또한 법대라든지 경영대의 3, 4학년 학부 학생들이 나중에 학년이 차면 시우이 캠퍼스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시 중심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놀거리들도 매우 많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기숙사를 지낼 때 통금이 따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늦게까지 놀아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상하이는 시우이 캠퍼스에서 생활을 한다면 그런 걸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그만큼 물가도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그 상하이 교통대학교 미남 캠퍼스 도서관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본과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또한 본과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어립니다. 또한 중국 학생들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제가 그 교환학생 갔을 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의 통금 시간이 굉장히 빡빡한 편입니다.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통금이 11시에 바로 문을 잠궈버려서 굉장히 좀 난감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곳은 부산대와 굉장히 비슷한 학풍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주변은 줄거지라서 딱히 이국적인 중국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중국의 분위기고요. 일상적이고 놀거리는 적지만
놀거리도 적고 그다음에 관광지와도 멉니다. 하지만 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뭐 나름 공부하고 놀거리를 찾으면 재밌게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초기 정착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휴대전화인데요. 휴대전화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냥 간단한 식당 가서 계산이라든지 마트에서 계산, 그리고 학식을 먹을 때, 빨래를 할 때, 버스, 지하철, 자전거 모든 것들이 다 휴대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중국 휴대폰 번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계좌를 만들고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학교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요. 또한 제가 갈 때는 입국 격리도 굉장히 조금 빡빡하고 이래서 제가 중국 그 카페를 많이 서치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중국 번호나 계좌를 만들 때 그냥 중국인들이 가는 데 가지 마시고 한인타운에 있는 조선족 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그 계좌를 개설하고 번호를 만들면 한국말로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더욱 편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생활에서 필수 앱은 고덕지도, 알리페이, 위챗, 그리고 활로라는 자전거 앱, 지역별로 다른 지하철 앱, 따종디엠핑, 맛집 앱 이 정도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들은 제가 생활하면서 깔아놨던 앱들인데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까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숙사 생활입니다. 교환학생의 기숙사는 보통 2인실로 주어진다고 해요. 이 사진은 저희 기숙사 사진인데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생각보다 침대도 다 새 거고 책상도 새 거고 되게 신식이라서 저는 만족하면서 지냈었습니다. 보통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사용하고요.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기세랑 온수는 따로 내야 하고요. 한 학기에는 6,600위안, 약 120만 원입니다. 반면에 그 시우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 2배 정도 비싸서 2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옆에 사진은 학식인데요. 중국에는 학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상해교통대학교만 해도 그 학교 안에 식당이 1식당부터 7식당까지 있고요. 그 외에도 외부 식당들도 아주 많아서 한 식당만 해도 한 10가지가 넘는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식당 내에도 메뉴를 파는 가게가 한 10군데씩은 넘어서 아마 학식만 해도 몇백 메뉴가 되진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 사진의 메뉴판은 이거 차오판 가게 같은데요. 그 볶음밥 가게 같은데 아마 7위안에서 15위안 정도로 보통 학식 가격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식만 먹으면 보통 3,000원 내외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물가와 경비입니다. 제가 시 중심지에 놀러 갈 때마다 깜짝 놀랐던 게 커피가 한 잔에 적어도 6,000원, 한국 돈으로 7,000원 이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 중심지 커피는 32위안 정도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로 따지면 6,4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돈인데 이게 보통의 가격입니다. 한국보다 1.2배에서 1.5배 정도는 더 비싼 편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꿔바로우는 제가 학교 앞에서 되게 즐겨 먹었던 그런 꿔바로우 가게입니다. 이거는 한 51위안 정도로 10,000원 가량인데요. 이것도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가격이죠. 그래서 중국 생활, 특히 상하이 생활을 할 때는 물가가 전혀 저렴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비싸면 비쌌지 한국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부근에서 생활하면 지금과 비슷한 물가 생활을 하면 되고요. 시 중심으로 나가면 거의 모든 것들이 1.5배에서 2배가량 더 비쌉니다. 하지만 자전거 등 공공이용시설들은 매우 쌉니다. 자전거는 한 달 이용권은 18원 정도로 한 3,000원 정도면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하철은 5원, 한 1,000원 정도, 버스는 2원, 한 400원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한 달 평균으로 60에서 70만 원 정도를 썼었는데 3,500위안에서 4,500위안, 또 많으면 여행을 간다거나 하면 5,000위안까지도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상하이에서 배웠던 것들인데요. 저는 중국에 갈 때 사실 제가 중어중문학과도 아니고 중국어도 그렇게 유창하진 않은 편이라서 좀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굉장히 전에 조금 심할 때 갔어서 격리도 21일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되게 망설였었는데요. 막상 가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서 되게 도움을 먼저 청하는 저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친구들한테도 먼저 말도 걸고 낯선 상황의 모든 것들을 대처하는 능력을 저는 길러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환학생을 가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마 중국에 대해서 또 막연하게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막연함을 안고 있었지 않았을까 계속 생각이 듭니다. 또한 좋았던 부분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할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과제도 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도 되게 크고요. 근데 교환학생을 가면 그 주어진 시간들이 오로지 저한테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찾을 수 있는 관심사를 정말 직접 찾으러 갈 수도 있고요. 저는 특히 그런 중국에 있어서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금융 빌딩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수업 마치고 그런 증권 빌딩에 찾아간다든지 테슬라 공장에 직접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상해교통대학교가 또 좋은 학교라서 인턴십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틱톡 본사에 찾아 같이 가본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을 가서 다양한 산업을 접하면서 또한 고민하고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도 식견이 넓어지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발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편입니다. 다음은 평생의 추억인데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시대, 코로나 학번으로서 대학 생활을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환학생을 가면서 대면 수업을 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외국어로서 계속 소통을 하고 중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한 영어권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어 와서 여러분들도 갈 수 있으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가서 꼭 해봐야 될 것을 제가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외국인이라서 사람들이 잘 먼저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수업 시간에 말을 건다든지 먼저 다가가면 그 친구들도 흔쾌히 이렇게 나서서 다가와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다가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파티라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많이 다녀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서 파티라든지 이런 곳을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그런데 귀국일이 다가오면서 제가 새로운 사람들도 좀 다시 많이 만나고 싶고 이래서 다시 한번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새로운 많이 배울 점들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한국 기업 오피스 가보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한국 기업 오피스들도 꼭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업 분석 대회에 나간 기업이 있었어요. 그 회사가 알고 보니까 상하이에도 모태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들고 무작정 찾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산업이나 한국 기업 오피스들을 직접 발로 한번 찾아서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만약에 교환학생이 결정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갈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망설였었는데요. 한 비행기표도 한번 취소를 하고 그 교환학교 그 대외교류본부 선생님과도 많이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결정이 났으면 무조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교환학생을 막상 가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일단은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50일 정도가 흘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 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환학생 가서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가고 순간을 꼭 즐기셔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년도 1학기 뉴욕 주립대학교 박연자 영어교과 김가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목을 미국 같이 가볼래? 라고 정해봤습니다. 같이 가봅시다. 일단 목차는 첫 번째로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걸.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하면 좋을 것들. 세 번째, 제가 몸으로 체득한 진짜 꿀팁. 그 다음에 네 번째, 느낀 점, 배운 점. 다섯 번째, 문화 차이, 영어 표현이 있겠습니다. 일단 before we go,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 첫 번째는 서류 발급이 있겠죠. 이건 정보가 많아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살아야 될 기숙사가 있어요. 첫 번째 추천드리는 기숙사는 교환학생들이 모여 사는 하트홀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이제 교환학생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다양한 이벤트가 많고 위치가 학교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아무래도 오스위고가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헬스장이랑 식당이 그 건물 내에 연결이 돼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이자 장점인 한국인 비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릭스홀입니다. 여기는 호수, 온타리오 호수를 앞에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으면 호수 뷰를 가지고 있는 숙소를 배정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당도 같이 되어 있고, 비교적 신식 건물이라서 더 이제 서비스가 좋겠죠?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한국인 비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룸메를 배정받고 난 뒤에 먼저 이메일을 한번 보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교통인데요. 시라큐스행 비행기를 미리 알아보면 당연히 좋겠습니다. 저는 편도 11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시라큐스에서 오스위고까지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넘게 걸려서 학교에서 공항 픽업 날짜를 확인 후에 셔틀버스를 신청하고 비행기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강 신청입니다. 부제목은 수업은 쟁취하는 거야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환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과 꾸준한 컨택을 해서 수업을 따낸다는 게 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수업을 그냥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정을 가지시고 듣고 싶은 수업이 있으면 꾸준하게 컨택을 해서 수업을 따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교양이랑 전공에 구분이 없고 100번대부터 400번대가 있는데 100번대는 교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산대학교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전공을 좀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여기는 뭐 도자기, 무대 메이크업, 사진, 댄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도자기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어서 도자기를 많이 만들고 왔습니다. 짐 준비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사실 월마트에 대부분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전기장판입니다. 오스위고가 아무래도 좀 추운 지역이고 난방시설이 없고 히터로 틀다 보니까 대지코로 이제 전환이 가능한 전기장판을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그 다음에 여성용품, 옷이 생각보다 좀 질이 안 좋고 비싸기 때문에 옷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유를 알려드리겠지만 달러 현금을 무조건 넉넉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학용품, 양말, 수건. 수건이 저희 나라 사이즈와 좀 달라서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거밖에 없어서 수건도 좀 넉넉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서 준비해야 될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동아리예요. 제가 부제목으로 The more the merrier 이렇게 써놨는데 더 많이 들수록 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OT 기간에 부스를 이렇게 쫙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건 그냥 사인업 하세요. 어차피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제가 추천하는 두 가지는 승마클럽, 그 다음에 코사랑 ASA입니다. 코사랑 ASA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현지인 친구들을 사귀기 굉장히 좋은 동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패션 동아리. 패션 동아리는 주로 이제 흑인 친구들이 많은데 다양한 이벤트, 뭐 패션쇼라던가 아니면 롤러장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열어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 학교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꿀팁은 SUNY 오스웨고 앱을 까는 것입니다.
이 앱은 메뉴 확인이 가능하고 다양한 이벤트, 뭐 오픈 스케이트, 스케이트 타는 날, 하키 게임, 연극 관람 이 모든 것들 뉴스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추천은 밀 플랜인데요. 기본적으로 프리밀, 그러니까 무제한 밀로 세팅이 돼 있는데 그건 너무 많고 돈도 비싸서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고 주 15에서 17밀이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학교 보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플 때 참지 마시고 메리워커를 이용하시고요. 그다음 또 추천드리는 바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식당에서 시급이 $14 정도 되니까 알바하면서 현지인 친구들이랑 언어도 늘고 돈도 벌어서 여행을 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마스크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 또 교통편을 알아볼 텐데요. 학교 내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 간격이 좀 격차가 커서 시간표를 꼭 잘 확인하시고 가시고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마을버스는 for free,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인 시라큐스를 가는 데는 현금 $2를 내시면 가실 수 있고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바는 차 있는 친구를 사귀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여기 또한 학점은 쟁취하는 거야입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눈치 보지 말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실라버스를 무조건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미국은 모든 수업이 실라버스대로 과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라버스를 읽고 조건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데이오프 결석권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여행을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체크카드 발급인데요. 저는 체이스뱅크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가면은 예약이 폭탄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확인해서 저는 $100를 환급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체이스뱅크에 가장 현금을 많이 챙겨갈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저희 한국에서 보내면 트랜스퍼 비용 $15가 들어요. 그러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몽땅 들고 가서 한 번에 은행에서 디포짓 하는 게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승마한 사진이고요. 말이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몸으로 체득한 꿀팁입니다. 우버, 리프트 둘 중에 뭐가 나을까 고민하시는데 둘 다 다운받아서 항상 가격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똑같은 거리지만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오스위고가 상당히 시골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안 잡힐 때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근데 공항을 가야 된다거나 어디 놀러 갈 때는 차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인스타에 카라오케 샬 아니면 우버 조씨한테 미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을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료로 했는데 소정의 비용을 내더라도 1:1 PT를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줌바 수업, 요가, 필라테스, 복싱 등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저번 학기에 줌바 수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오스위고핏을 팔로우 하시면 스케줄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게스트 패스를 사용해서 현지인 친구들이랑 식당을 같이 이용하기입니다. 현지인 친구들 중에서는 오프 캠퍼스, 즉 기숙사 밖에서 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이 게스트 패스를 주면서 같이 식당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티켓 편인데 델타 항공이랑 대한항공이 연계된 티켓일 때입니다. 시라큐스는 대부분 그냥 거의 100% 직항이 없고 경유이기 때문에 두 항공사가 연계가 돼 있는데 이때는 무조건 대한항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둘 다 똑같은 경로고 가격도 비슷하지만 수화물은 2배 차이가 납니다. 대한항공으로 가서 샀을 때랑 델타 항공을 들어가서 샀을 때랑 수화물이 대한항공은 2개, 델타는 1개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대한항공으로 들어가셔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다이소 진공 포장지 저는 요긴하게 사용했고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한스마켓이라고 거의 모든 한식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시크릿 가든 한식점, 그 다음에 뚜루쥬르도 이 옆에 있어요.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버스를 탈 때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가 내릴 차례가 된다면 저희 한국처럼 스탑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란 창문 옆줄을 앞으로 이렇게 밑으로 당기시면 그게 이제 사인입니다. 그리고 버스 타실 때든 아니면 무언가를 사실 때든 새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점, 버스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고 이제 저는 실제로 새치기를 했다가 몸싸움까지 나는 경우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이심으로는 민트 모바일 이심을 추천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격도 저렴해서 추천드립니다. 다음 레이커 아이디로 맛있는 거 먹기 카드에 매 학기 $50 정도가 꽂힙니다. 그걸로 이제 스타벅스, 교내 스타벅스 아니면 피자 이런 거를 주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다 사용하고 오시고 학교 내 스타벅스를 사용할 때는 이름을 꼭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꿀팁인데요. 무료로 생필품 줍줍하기. 펜필드 라이브러리라고 도서관 지하 1층에 가시면 정말 과자, 캔 음료, 파스타, 소스, 파스타면 이걸 모든 것을 무료로 다 가져갈 수 있게끔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인업만 하시면 언제든지 가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마라노 센터에서 한 번씩 열리는 빈티지 마켓이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안 쓰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에, 아주 좋은 가격에 내놓기 때문에 꼭 이제 가다가 보시면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승마 동아리를 정말 추천합니다. 학기당 $220이고요. 거기 승마장까지 가는데 팀별 차를 태워주는 친구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한 달에 30만 원 해도 승마를 잘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말도 너무 귀엽고 그 교류하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코사랑 ASA. 이거는 한국 문화 동아리, 아시아 문화 동아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사는 곳에 관심을 가진 현지인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현지인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한테 줄 선물이나 편지지를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헤어질 때 슬프지만 편지라도 써줘야 되니까. 근데 미국 편지지가 비싸고 이쁘지도 않아서 한국에서 꼭 사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수영장, 스케이트장 등 학교 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나마 가깝다고 한 뉴욕시티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약 한 $30에서 $40? 근데 5시간이 소요되므로 새벽에 출발해서 오전이나 12시쯤에 도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 한국에서 비상약을 챙겨 갈 수 있는 만큼 챙겨 가세요. 미국은 약이 세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약을 챙겨 가실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짐 붙일 때는 박스 안 이용하고 캐리어 바로 붙일 수 있는 러기지 투 쉽을 이용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픽업도 돼서 굉장히 편했어요. 그 다음 우리나라와는 다른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가서 마지막에 계산을 하는 거라면 여기는 무조건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웨이터가 오셔서 이제 계산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웨이터를 부르는 건 정말 신뢰가 될 수 있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매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팁은 최소 15%. 그 다음에 non-excuse day off. 수업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 3일 정도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저는 이걸 사용해서 여행을 학기 내에 정말 많이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크 많이 먹기 오기. 미국은 스테이크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주방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먹고 오세요. 미국 내 여행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마다 특징이 너무 명확하고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나라니까 여권 없이 다양한 지역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비행기는 생각보다 저렴해서 가성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하는 지역은요. 미국령이지만 남미 같은 푸에르토리코를 강추합니다.
정말 모든 곳이 아름답고 동화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 타고 뉴욕시티 가서 JFK에서 여행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훨씬 싸요. 미국 내 여행의 주의점은 언제나 플랜 B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공항, 항공사는 저희 항공사랑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승무원이 친절하지도 않고 값은 여행사,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러기지 티켓, 그러니까 러기지 영수증, 그 다음에 딜레이는 기본이고요. 결항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스피릿이라는 항공사는 웬만하면 지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스피릿을 이용했는데 오버부킹을 당했어요. 갔는데 이제 자리가 없다. 티켓을 샀는데 자리가 없다. 그래서 스피릿은 지양하시고 아니면 이제 예약을 조금 더 돈 주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노숙자도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피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필요한 앱은 순서대로 우버, 리프트 이런 건 당연하고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하면 그분들이 대신 뭐 마트에서 장을 저 대신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까지. 그 다음에 DM도 많이 쓰긴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냅챗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스냅챗도 하나 까실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민트 모바일, 순위 오스비고 앱, 그 다음에 learn이라고 되어 있는 건 블랙보드인데 모든 학교 성적, 과제를 이 앱으로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맛집 예약할 때 유용한 오픈 테이블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갔다 와서 느낀 점, 배운 점들은 일단 이 사람들은 편견이 없습니다. 그 편견이 뭐가 없냐면 첫 번째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모든 곳에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학교 내 편의시설, 문을 여는 하나하나의 문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버튼이, 자동문 버튼이 다 열려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버스는 당연히 다 지상버스이고요.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실제로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있었는데 미국인들, 현지인 친구들이 저는 오히려 조금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였는데 현지인 친구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그 친구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정하는 나이입니다. 자신의 주체를 자신이 정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호칭,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불릴지 프로나운을 개인이 직접 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겉모습이 여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로 she나 her를 부르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성 정체성도 자기가 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가 정했고요. 세 번째는 퍼스널 스페이스 버블입니다. 저희처럼 좀 미국인들이 놀라는 게 저희는 사람 간의 간격이 굉장히 가깝대요. 근데 거기는 조금 버블이 있어서 어느 정도 거리를 항상 두고 사생활을 보장해주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매너는 갖춥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끝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 본 사람들과 날씨 등 어떻게 지냈냐 스몰톡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사생활 보장. 사생활을 보장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생각 말하기입니다. 미국인들은 자기의 권리를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서도 눈치 안 보고 말하고요. 저는 실제로 우버 기사님이 저한테 네가 우버를 탔으면 너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된다. Speak out이라고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ultural difference, 문화 차이랑 간단한 영어 표현인데요. 첫 번째로 미국은 차 앞 번호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스크를 쓰지 않고요. 세 번째는 분리수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건 플라스틱이건 그냥 일반 쓰레기에 다 넣더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대마초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좀 재밌는 사실은 미국인들은 대마초를 피는 사람보다 담배를 피는 사람을 더 질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연애에 대한 가치관 굉장히 자유분방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팁은 필수. 제가
뉴욕시티에서 한식당에 가서 여기는 팁을 조금 적게 줘도 되겠지 하고 나가는데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팁은 그냥 15%를 최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파티, 프리게임 문화를 몇 개 알아가셨으면 친구들이랑 놀 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교수님들도 프로페서 아니면 티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엔젤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길 원하십니다. 그다음 차보다 무조건 사람이 먼저인데요. 어디를 가든 제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차들이 무조건 다 기다려주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다음 10번째로 생각보다 많이 들리는 스페인어입니다. 미국의 남부 쪽으로 가면 거의 50%가 스페인어를 구사합니다. 그 다음에 현지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영어 표현인데요. 이제 뭔가 상대방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할 때 I'm good. 너 이거 더 먹을래? 아니 괜찮아. I'm good. 그 다음에 두 번째 You're good. 신경 안 써도 돼. 상대방이 만약에 잘못을 해서 I'm sorry 이런 식으로 하면 You're goo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안에 동의. I'm down. 뭐뭐 하러 갈 사람 이럴 때는 me too 이렇게 하기보다는 I'm down 하시면 더 이제 현지인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준비가 다 완료돼서 이제 갈 수 있다 이러면 all set이란 말을 해주시면 되고요. pull up, 들리다. 이제 Aaron might pull up 이러면 Aaron이 나중에 잠시 들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my bad는 내가 뭔가 내 실수를 인정했을 때 my bad, 미안해, I'm sorry, my bad 이러면 내 실수야. 그 다음에 you all 이거는 슬랭인데 굉장히 많이 써요. what's up y'all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뭔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그냥 어차피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떡하겠어. It is what it is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받던 간에 식당이든 학교든 맨 마지막에 항상 이 말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Have a good day 말고 have a good one 이라고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you have a good one 하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의 기분도 배려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제 PPT 발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이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학기 몰타 대학교로 파견을 다녀온 1호 일문학과 김민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몰타라는 국가와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 발표가 여러분들의 파견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몰타를 고른 이유인데요. 저는 가장 먼저 해외 파견을 가고 싶었던 이유가 영어 성적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보통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영어권 국가에 가기 위해서는 높은 토플 성적을 요구했고 저는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해서 영어 공부를 하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어학을 공부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토플 점수나 다른 어학 성적이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사실 국가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진 않아요, 저희 학교가. 근데 그 중에서도 몰타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 유럽 중에서는 저렴한 물가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는 몰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견을 다녀오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래서 가서 얼마를 썼는데 였거든요. 제가 오늘 이 발표에서 제가 사용했던 모든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준비 비용과 현지 생활비 그리고 여행 비용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서 돈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로 준비 비용입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몰타까지 왕복 항공권 약 86만 원, 보험비 약 23만 원, 참가비로 72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도합 83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참가비에는 등록비, 학비, 교재비, 비자 레터, 왕복 픽업비, 기숙사비 이렇게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교재비가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혹시라도 반이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교재비를 내고 다른 책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 값이 한 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몰타 대학교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숙사인데요. 기숙사비가 하루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그 15주간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방 청소도 해주시고 휴지도 갈아주시고 수건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몰타대학교 기숙사비는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이 참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비자 연장비랑 기숙사 보증금 그리고 에코텍스가 있어요. 이 기숙사 보증금은 한 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숙사를 나가실 때 따로 다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비입니다. 저는 한 달 평균 약 850유로, 하나로 115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총 15주간 425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쇼핑이나 외식에 돈을 전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금액은 거기 갔던 한국인들 중에 가장 많이 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한 달에 한 70에서 80만 원이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만 했었어도 돈을 조금은 덜 쓰지 않았을까 싶었던 것만 모아온 건데요. 첫 번째로는 외식을 줄이는 겁니다. 몰타가 한국보다 물가는 싸지만 외식비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외식은 무조건 줄이시는 게 돈을 아끼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조금 슬프지만 한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몰타에도 한식당이나 아시안 마켓이 있지만 당연히 다른 식재료들보다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한식을 포기하시면 조금은 더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아시안 마켓에 가시면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햇반이나 라면, 고추장 이런 게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밥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마켓에 가면은 전자레인지로 밥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팔아요. 그걸 하나 가자마자 사시면은 끝날 때까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군것질을 포기하는 건데요. 몰타라는 나라가 이탈리아랑 붙어 있다 보니까 젤라또 가게가 정말 많고 맛있어요. 그 외에도 유럽 각지의 유명한 초콜릿 과자들 같은 게 다 몰타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이거를 포기하면은 돈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걸 못해서 돈도 많이 쓰고 살도 많이 쪄서 왔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걷는 건데요. 저는 택시비를 정말 많이 썼어요. 택시비는 한국과 비슷하긴 한데 제가 택시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버스가 정말 불규칙했기 때문인데요. 구글 맵에 나오는 버스 시간은 그냥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시고 한번 버스를 타려고 하면 1시간 정도 기본 기다리셔야 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시내까지 나가는데 편도로 걸어서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이 걸을 걸 강구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옷을 많이 챙기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몰타가 지중해에 있긴 하지만 겨울은 정말 추워요. 저는 2월 말에 몰타에 도착을 했는데 당시에 저는 기모 후드 집업 하나를 챙겨갔는데 가자마자 너무 추워서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겨울옷을 여러 개 사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썼고 또 기숙사 세탁비가 정말 비싸요. 그 섬유유연제랑 세제는 따로 사지 않아도 되지만 한번 빨래를 하는데 5에서 6kg짜리 세탁기를 쓸 때는 6유로 그리고 10에서 11kg짜리를 쓸 때는 11유로가 들어가고요. 건조기도 10분에 1에서 2유로씩 들기 때문에 빨래를 한번 할 때마다 2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많이 챙겨가셔가지고 빨래하는 빈도수를 줄이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건 수영복을 꼭 챙겨가시라는 건데요. 저는 수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몰타에 가니까 그 아름다운 해변들에 안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현지에서 수영복을 사려고 보니까 디자인도 솔직히 그렇게 이쁜 것도 없었고 또 체형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한국인들이나 아시아인들이 살 수 있는 수영복들에 많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영복을 사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비용인데요. 저는 학기 중에는 총 4곳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로 브뤼셀에 2박 3일 동안 다녀왔고 왕복 항공기 16만 원, 숙박비 약 10만 원 정도 사용해서 총 58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하셔야 될 점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이때 몰타에 가서 첫 여행이었는데 비행기가 뜨기 3시간 전에 예매를 해서 공항에 갔어요. 그때 제가 라이언 에어를 예매를 했었는데요. 딱 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보니까 너 미리 체크인 안 했기 때문에 추가 금액 5만 원 더 내 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출발 24시간 전에 미리 체크인을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안 했을 때 다른 항공사는 모르겠지만 라이언에어는 추가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때 이후로 다시는 라이언에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밀라노에 1박 2일 동안 다녀왔고 왕복으로 해서 12만 원, 숙박비 9만 6천 원 해서 총 39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그 다음으로 로마로 1박 2일 다녀와서 왕복 항공권 약 14만 원, 숙박비 12만 원 해서 총 53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의 근교인 크레모나랑 베르가모를 1박 2일 동안 다녀왔고 몰타에서 밀라노 왕복 11만 8천 원, 숙박비 12만 원 정도 사용해서 총 43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학기가 끝나고 저는 약 23일 동안 유럽의 5개국을 여행했는데요. 파리, 런던, 크라쿠프, 스톡홀름,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5개국을 다녀오는 동안 37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항공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스톡홀름에서 크라쿠프로 이동을 하는 항공기를 위즈에어를 사용했는데 사실 그 위즈에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저가 항공에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연착은 당연히 기본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제가 스톡홀름에서 크라쿠프로 넘어갈 때 정말 심했던 게 3시간 연착이 돼서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크라쿠프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 옆인 카토비체에서 내려주고 여기서 버스를 타고 크라쿠프까지 가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즈에어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거기에 가서 어떤 수업을 듣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일반 교환학생처럼 수강 신청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 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서 그냥 수업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몰타 대학교의 경우에는 1, 2교시에 제너럴 잉글리시라고 교과서를 주고 거기에서 영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을 익히고 연습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3교시에는 컨버세이션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때는 여러 유학생들과 함께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이때는 책이 없고 보통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보드게임을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것이 실제 컨버세이션 수업에서 사용했던 칠판을 제가 찍어온 건데 보면 여러 질문들이 나와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서로 파트너랑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영어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몰타에 대한 여러 TMI들을 들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몰타에 일본인 유학생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몰타에 있는 일본인 유학생들의 일본 음식 파티에 초대되었을 때의 사진인데요. 사실 유럽에 가면은 서양 애들은 대마초도 정말 많이 피고 그걸 권유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서 저는 그런 친구들과 사귀기가 조금 꺼려졌었는데요. 일본인 친구들은 아무래도 문화권이 같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또 언어는 다르니까 어떻게든 영어로 소통하려고 영어가 오히려 일본인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늘었고요. 또 저는 1어 1문학과다 보니까 일본인 친구들과 영어 반, 일본어 반으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일본어도 늘게 돼서 저는 정말 좋았고 저 아니고서라도 다른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한국인 학우 친구들도 몰타에 갔다 오고 나서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고 일본어로 2-3마디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돌아와가지고 그 정도로 일본인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치안이 정말 좋다는 건데요. 이 사진은 제가 새벽 12시에 밤바닷가에 여자 둘이서 갔을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밤에 나가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유럽이 아무래도 소매치기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몰타에 있는 동안 저는 소매치기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께서도 몰타에선 소매치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실 만큼 치안이 정말 좋은 편입니다. 세 번째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종차별은 솔직히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무조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고요. 특히 시내에 나가는 순간 여러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아시안 여자만 보면 말을 거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좀 조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몰타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몰타에 딱 가보시면은 몰타인들보다는 약간 중동 쪽이나 아까 말했듯이 일본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영어 발음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솔직히 몰타는 조금 비추합니다.
마트에 갔을 때 캐셔나 아니면 택시 기사분들 등등 저희가 자주 마주치는 분들은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 발음이 조금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아예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갑자기 저한테 이탈리아어로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어 발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몰타는 비추합니다. 5번째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해지만 겨울은 정말 춥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2월 말에 도착하자마자 산 얇은 패딩인데 저는 이거를 3월 말까지 계속 입고 다닐 정도로 몰타가 정말 추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겨울옷을 많이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번째로 몰타에는 고양이가 정말 많다는 건데요. 이게 저희 학교 캠퍼스를 걸을 때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보시면 고양이가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몰타에서 가장 좋아했던 일명 고양이 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가면 고양이들이 정말 바글바글하고 그냥 벤치에 앉아있기만 해도 고양이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애교 부려주고 막 하기 때문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7번째로 비자는 몰타 현지에서 받는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몰타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준비해 가야 될 서류들이 정말 많고 또 출국을 할 때 저는 비자가 없어서 출국 제한을 당할 뻔하기도 했었고 또 거기 비자 사무실에서 일을 그렇게 한국처럼 빨리빨리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도 정말 늦게 받아서 제가 몰타를 떠나기 2, 3일 전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비자 신청하는 기간에는 또 여권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여권이 없어서 여행도 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비자 신청을 하실 때 몰타에서 EU 외 국가로 나가는 비행기 티켓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 보통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영국으로 아웃을 해가지고 영국에서부터 유럽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혹시 이 몰타 생활이 끝나고 유럽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영국으로 아웃하는 티켓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몰타의 뽀빠의 마을이라는 곳의 뷰포인트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요. 사실 저는 여기 가기 전까지는 몰타에 간 것을 정말 후회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돈도 정말 많이 들었고 막상 갔는데 영어는 늘지도 않고 집 학교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이랑 뭐가 다른 건가 싶고 정말 우울해 있었는데 여기가 제가 몰타를 가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몰타의 관광지를 여행했던 곳인데 딱 가자마자 이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외국에 가는구나를 느끼고 이때부터 여행을 엄청 많이 다니기 시작했고 저의 인생에 대한 인생관이나 제 가치관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해외를 한번 몰타가 아니더라도 나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폼페이오 파브라 대학 귀국 보고를 맡게 된 경영학과 전서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UPF 소개, 파견 전 준비, 그리고 현지 생활, 학교 생활, 비용, 그리고 교환학생 그 이후 제가 느낀 점을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UPF 소개인데요. UPF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연구 중심의 공립대학입니다. 시우타 대학, 그리고 마르, 그리고 포블레노 이렇게 3개의 캠퍼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개 캠퍼스 모두 바르셀로나 시내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또 유의하실 점은 UPF 같은 경우에는 국제 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적에 상관없이 다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환학생 친구나 아니면 현지 친구를 사귀기에는 굉장히 최적의 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파견 전 준비입니다. 가장 먼저 어학 준비입니다. 폼페이오 파브라 대학교의 어학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토플 ITP를 통해서 교환학생에 합격을 했었는데요. 토플 ITP의 경우에는 응시료가 27,000원으로 토플 IBT와 비교하면 그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기도 하고 또 파견교가 유럽일 경우에는 대부분 ITP 점수를 받아주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에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먼저 국제처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비바 X카드 발급입니다. 비바 X카드 발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카드가 해외은행 ATM 수수료가 면제되고 또 이제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타 카드랑 비교하면 수수료가 매우 낮아요. 그런데 이제 유의하실 점은 하나은행 계좌와 연동이 필수적이라서 만약에 하나은행 계좌가 없으시다면 이제 하나은행 계좌를 하나 파셔서 카드랑 연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마스터카드 결제이므로 만일을 대비하셔서 이제 비자 결제인 비바 플러스 카드를 하나 더 동일 계좌를 통해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국제학생증입니다. 만약에 국제학생증을 보유하시고 계신다면 유럽 내 관광지에 방문하실 때 다양한 할인 혜택이 존재하기도 하고 유레일이나 플릭스버스 등 유럽 여행 때 굉장히 유용한 교통권을 구매하실 때 할인 혜택이 존재하시니까 꼭 출국하시기 전에 하나 발급을 받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생증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실 때 또 따로 체크카드로도 쓰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체크카드로도 현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기 학생비자 SSU 준비인데요. 비자 신청 예약은 일단 최대한 빨리 하시라고 제가 꼭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수기가 되면 신청 가능한 날짜가 없을 수도 있어서 교환학생 발표가 나자마자 비자 신청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비자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그리고 공증 처리가 필요한데요. 이 아포스티유와 공증 처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위치한 외교타운에서 52,500원을 주시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자 발급 기간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제출 기준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수뜨라미떼라는 비자 승인 결과 조회 이 페이지를 꾸준히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지 생활인데요. 제가 의식주 따라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의인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자라, 그리고 H&M, 마시모 두띠 등 스페인 현지 패션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격 같은 부분을 살펴봐도 한국 대비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필수적인 아우터를 제외하고서는 최대한 옷 관련해서는 짐을 줄일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이 아니라 두 번째는 식인데요. 외식 시 1인당 식비가 15에서 20유로로 굉장히 비싼 것과 대비해서 까르푸 등 현지 마트는 굉장히 식료품 물가가 저렴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집에서 많이 요리를 해 드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한인마트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한식을 요리해 먹기에도 굉장히 편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주인데요. 안타깝게도 스페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학교와 달리 기숙사가 있는 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이데알리스타, 바디 등의 어플을 통해서 방을 직접 구하셔야 해요. 이때 일단 이데알리스타나 바디 등의 어플을 통해서 집주인분에게 왓츠앱으로 이제 당신의 집을 한번 보러 가고 싶다라는 이제 집을 둘러보는 약속을 먼저 잡으시고 이제 가시면 되는데 이때 저는 보른지구 그리고 고딕지구는 굉장히 좁은 골목이 많고 또 밤에는 치안이 별로 좋지 않아서 굉장히 비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교통권 및 유심카드입니다. 교통권 먼저 살펴볼게요. 교통권은 떼호베라는 교통권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떼호베 같은 경우에는 만 25세 이하만 구매 가능하고 또 3개월 동안 버스, 지하철, 그리고 트램 이 세 가지를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셔서 굉장히 제가 스페인에 있는 동안 편리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유심카드 경우에는 보다폰 아니면 오렌지 등의 통신사에서 이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선불 유심카드를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이 선불 유심카드 경우에는 스페인에 있는 동안에만 단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또 이게 20유로에 65기가 데이터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통신 비용과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요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환학생으로서의 제 생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랭귀지 탄뎀입니다. 랭귀지 탄뎀은 UPF의 언어 교환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페인 친구와 매칭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페인 친구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스페인 친구는 저한테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는 식으로 이 랭귀지 탄뎀이 운영되었었는데요. 이 랭귀지 탄뎀 경우에는 스페인 현지 학생과의 굉장히 좋은 교류 기회이니 출국하시기 전에 UPF 홈페이지를 통해 꼭 신청하시고 출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SN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ESN에서 바이크 투어를 주최해서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참여를 한 사진입니다. ESN은 유럽의 교환학생 단체인데요. 굉장히 교환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으니 저는 ESN에서 주최되는 다양한 행사들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SN은 이렇게 인스타그램 계정도 따로 존재하는데요. 팔로우하시면 정말 파티 나라인 스페인답게 매주 매일 거의 파티가 열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VL 같은 경우에는 UPF의 학생 여행 기획 단체입니다. 이 학생 여행 기획 단체에서는 바르셀로나 근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내 다양한 유명 관광지로의 여행을 기획하는데요. 이 VL과 관련된 공지는 전부 다 이메일로 공지되기 때문에 꼭 자주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이제 UPF 시우타 대학 캠퍼스 도서관 그리고 이제 UPF 어학원 주간 스페인어 수업 또 마지막으로 UPF 국제학부 수업인데요. 스페인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제가 그때 아우노 아도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스페인어 수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어 선생님이 영어는 거의 사용해 주시지 않고 거의 100% 스페인어로만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실력을 올리기에 좋은 수업이었고 또 한 학기에 80유로 정도로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서 만약에 스페인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수업입니다. 또 국제학부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토론식 수업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점수를 얻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최대한 손을 많이 들고 의견을 많이 말하시고 또 발표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이제 전부 말을 해야 되고 또 손을 들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많았는데 사실 유럽 친구들도 영어로 자신 있게 말을 하긴 하지만 그 친구들도 막 문법이 완벽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 최대한 그냥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용 부분인데요. 이 비용 부분은 여행 경비를 전부 제외한 비용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단기 학생 비자, 보험료, 항공료, 주거비, 생활비, 휴대폰 요금, 교통비까지 해서 저는 총합 약 1,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사실 주거비가 조금 비싼 편이라서 좀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방을 구해서 살고 싶다 하시면은 최소 한 달에 400에서 550유로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제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교환학생 그 이후 제가 교환학생 경험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또 이제 그 친구들과 수업 시간에는 활발히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세계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었다고 저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그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저 스스로 많이 알게 되면서 저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처음 외국에서 홀로 서기를 해보고 또 홀로 서기를 하니까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시든지 스스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또 독립심과 자립심이 많이 길러졌었던 것 같고요. 또 친구들과 대부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뭐 가게나 레스토랑을 가셨을 때는 현지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영어를 많이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스페인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제2외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언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교환학생을 갔을 때 굉장히 외국인으로서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만 그 어려움들을 모두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정말 값진 추억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을 고민하시고 계신다면 저는 주저하시지 마시고 꼭 한번 교환학생 도전하셔서 학교 생활에 있어서 잊지 못할 경험 많이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